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격기사 정창준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습니다. 3월 선거 전망이 나오면서 조기 대선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통합 행보에 나섰습니다. 어제 김경수 전 지사를 만난 데 이어 김부겸 전 총리, 임종석 전 실장과도 만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당내 계파 갈등을 잠재울 수 있을지 야권 잠룡 중 한 분으로 꼽히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금요일에 만나보는 정치와이 서정욱 변호사,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정치 이슈들 속 궁금증 풀어보겠습니다. 사건 전말을 풀어보는 사건와이 황정호 기자의 뉴스 키워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격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월 14일 금요일 정격시사 출발합니다. 뉴스브리핑 시작합니다. 한국경제신문 최영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이 있었는데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메모의 신빙성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예, 일단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나선 조태용 국정원장이 이 정치인 등 체포 메모 관련해서 홍장원 전 차장의 증언을 두고 거짓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홍 전 차장이 비상계엄 당시 이 체포 관련 메모를 공관 앞에서 적었다고 증언했는데 CCTV를 확인해 보니 사실관계가 달랐다면서 당시 홍 전 차장이 공관이 아닌 국정원 청사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관련 메모가 홍 전 차장과 이 보좌관이 작성한 것을 포함해 모두 4종류가 존재한다면서 증거가 오염됐다는 취지의 발언도 이어갔습니다. 이에 대해 홍 전 차장은 메모 작성 위치에 대해서 공관과 사무실은 겨우 3분 거리라며 CCTV로 전체 동선을 공개해야 하고 이 메모에 대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관련 논란을 제기하는 건 이 신뢰성의 물타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조태용 국정원장은 비상계엄 당시 홍 전 차장으로부터 이재명, 한동훈을 잡으러 다닐 것 같다라는 말을 들었지만은 뜬구름 같은 얘기처럼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예, 계엄 선포 직후인 밤 11시 30분 이 조태용 국정원장은 국정원에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네. 회의 직후 홍 전 차장과 이제 따로 독대를 했는데 당시 홍 전 차장은 대통령 전화를 받았다. 방첩사를 도와주라고 했다고 말했다고 조 원장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대화가 오간 다음에 홍 전 차장이 이재명, 한동훈을 잡으러 다닐 것 같다고 말했다는 게 조 원장의 주장입니다. 계엄 해제 직후엔 홍 전 차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통화를 건의해 이 정치적 행위로 보고 해임을 건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양측 증인 신문이 있은 뒤 김영도 재판관이 직접 30분 동안 체포 의혹 관련 내용을 조 원장에게 되묻기도 했는데요. 네. 결국 홍 전 차장과 조 원장의 진술이 엇갈리면서 윤 대통령 측은 홍 전 차장을 다시 증인으로 요청했습니다.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 이 헌재가 이제 직권으로 선택한 증인이어서 관심을 모았는데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명확하게 밝혔어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은 이 재판부가 직권으로 채택한 유일한 증인입니다. 네. 조 단장은 계엄 당일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으로부터 의원을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수차례 진술했습니다. 이에 재검토를 요청했고 외부 지원으로 명령이 변경됐다고 했습니다. 이 공포탄 소지부터 국회 본청 통제까지 계엄 당일 임무는 이례적인 상황의 연속이었다고 증언했는데요.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조 단장의 주장은 상식에 맞지 않는 허위 주장이라며 수차례 반박했지만 이 헌법재판관은 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질문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네. 결국 헌법재판소는 조 단장의 진술을 증거로 채택했고요. 이런 가운데 지금 헌재는 변론기일을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헌재는 오는 18일 오후 2시 9번째 변론기일을 추가로 지정하고 이날 양측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35조 원 규모 추경안을 제안했네요. 어떤 내용인가요? 예, 민주당이 제안한 추경 규모 34조 7천억 원 정도 됩니다. 네. 사실 지금 며칠 전에 이재명 대표가 꺼냈던
30조 원보다 지금 5조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네. 이 대표의 핵심 공약인 전국민 25만 원 지역화폐 지급 사업 안에는 13조 원을 배정하는 등 이른바 소비 진작 4대 패키지 분야에 18조 원 세출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AI와 반도체 지원을 포함한 이 경제 성장 부문에는 11조 2천억 원을 편성했는데요. 이 재정은 정부가 지출하지 않은 예산 30조 원을 활용하되 부족한 부분은 국채를 발행해 해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협상 여지도 열어놨습니다. 전 국민을 선별 지원으로 바꾸고 25만 원을 20만 원으로 축소하는 안 정도는 고려할 수 있지만 지역화폐 사업 자체를 포기하긴 쉽지 않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국민의힘 어떤 반응인가요? 예,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또 현금 살포식 공약으로 표를 사려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네. 특히 지역상품권 사업은 소비 진작 효과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이 포퓰리즘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는데요. 민주당이 헌법상 정부의 고유 권한인 예산 편성권까지 침해하려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 대정부 질문에서도 여당은 민주당이 지난해 정부 예산안을 대폭 삭감해놓고 이제와 국가부채도 생각하지 않은 채 슈퍼 추경을 추진하려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국민의힘도 미래 먹거리와 내수 진작을 위한 추경의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지금 현금 살포식 추경에는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인데 이 다음 주 20일 여야정 국정협의회 출범이 예고됐거든요. 네. 이 추경 협상의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사자회담이 관건이 되겠군요. 예. 아무래도. 고 김하늘 양 피살 사건은 교사의 계획 범죄였을 가능성이 큰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 예, 지금 범행 당일 오후 가해 교사는 이 범행 전 주방용품점에서 날카로운 도구가 있냐고 물으면서 흉기를 미리 샀습니다. 이 점원에게 요리에 쓰려고 한다고 답했다는 진술을 경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가해 교사가 범행 도구를 사전에 구입해 준비한 점을 미뤄서 계획적인 범행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입니다. 이후 학교로 돌아간 가해 교사는 이 관리자로부터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고 병가나 연가를 내라 이런 권유를 받은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네. 이 관할교육지원청은 가해 교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학교장 차원에서 경고를 주는 게 좋겠다는 의견도 냈습니다. 지금 이 대목에서 이 병가 권유 자체가 아하. 범행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이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건 발생 오늘 닷새째가 됐는데 네. 가해 교사에 대한 대면 조사는 아직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인 가해 교사는 현재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서 상태 호전 정도를 수시로 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앞으로 비행기 탈 때 보조 배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다음 달 1일부터 네. 국내에서 출발하는 우리나라 국적의 항공기 안에서는 보조 배터리를 직접 충전하면 안 됩니다. 네. 충전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붙이거나 제품에 달린 뚜껑을 씌우고 이것도 어렵다면 이 비닐백에 담아 보관을 합니다. 네. 배터리 충전 단자에 금속 물질 등이 다 합선이 일어나는 걸 막기 위해서인데요. 이 보조 배터리와 전자담배를 또 기내 선반에 보관하는 것도 지금 금지가 됩니다. 네. 국토교통부는 기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표준안을 마련해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그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항공기 화재 사고에 따른 후속 대책이죠. 네. 현재 일부 항공사에서 개별적으로 적용 중인 매뉴얼을 이제 통일해서 정부가 네. 이제 정리를 한 겁니다. 표준안은 우선 국내에서 출발하는 국적기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에어프레미아, 이스타항공, 에어로케이 등이 해당됩니다. 국내 출발 항공, 외국 항공사는 추후 협의를 거쳐서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입니다. 반가운 소식이네요. 피겨스케이팅 남녀 싱글 간판 차준환과 김채연이 동계 아시안게임 동반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네, 먼저 여자 선수인 김채연은 어제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피겨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예상을 뒤엎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차준환도 바로 이어진 남자 싱글에서 금메달을 따냈는데요. 사실 두 선수 이번 대회 유력한 은메달 후보였습니다. 아, 그랬군요. 피겨 강국 일본이 간판 선수들을 내보냈기 때문인데요. 네. 김채연과 차준환 모두 쇼트 프로그램에서는 2위였는데 어제 열린 프리스케이팅에서 무결점 연기를 펼치면서 역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김채연은 개인 최고점인 219.44점을 마크해 점프 신수를 한 일본의 사카모토 211.90점이거든요. 아하. 꺾고 우승을 했고 차준환도 281.69점을 따내서 지금 실수를 연발한 일본의 가기야마 272.76점인데 이 가기야마 선수를 누르고 금메달을 거머쥐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최영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0분입니다. 전격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크게 춥지 않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이 영하 1.5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5도 정도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온화한 서풍이 불어오면서 낮 기온은 아침보다 10도 이상 껑충 오르겠는데요. 낮 기온 서울과 전주 10도, 대전 11도, 강릉과 대구 12도까지 오르는 등 3월 중순의 초봄 같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옷차림을 아침보다 가볍게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주말까지 평년 기온을 웃돌며 온화한 날이 계속되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대기질도 무난하겠습니다. 다만 밤에는 수도권과 충청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수 있겠고요.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공기가 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쪽 지역은 대기가 계속해서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산불 나지 않도록 불씨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과 모레 사이 전남과 경남,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에 전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영하 1.5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의 조하늘이었고요.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의 김민희 씨가 전해드립니다. 금요일 출근 정체는 상습 정체 구간 중심으로 서서히 늘고 있습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쪽으로 서안동 부근에서는 사고가 났는데요. 1차로와 2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당진 대전고속도로 대전 쪽으로 남세종 나들목 진인램프 갓길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세종 포천고속도로 포천 쪽으로 오포 부근 3차로와 갓길에서는 고장난 버스를 처리하고 있고요. 평택 시흥고속도로 평택 쪽으로는 남한산 일대로 정체 시작됐습니다. 서울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방화대교부터 동작대교까지 정체 길어져 있습니다. 같은 방면 올림픽대로에서는 행주대교부터 월드컵대교 사이와 또 여의도 일대로 더디게 지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요즘 정치권의 화두죠. 조기 대선. 이분도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 나와 계십니다. 총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조기 대선 상수입니까? 변수입니까? 많은 국민들이 아직은 조금 불안해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만나보니까 한쪽은 한쪽대로 뭐 대통령을 살려야 한다는 이유 때문에 네. 또 저희 민주당이나 혹은 야권 지지자들은 현재 여러 가지 대통령이 뭐 여러 가지 궤변을 열어놓거나 함에도 불구하고 네. 여러 가지 뭐 들리는 소문이 만만치 않다 네. 이러면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네. 총리님은 조기 대선 상황이 오면 역할이 있으면 하겠다는 입장이신데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글쎄 지금 현재 국민들이 제일 바라는 게 뭡니까? 조금 국정이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라. 네. 헌정 질서가 어떻게 회복될 것이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민생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이다. 뭐 이런 어떤 게 지금 가장 국민들이 바라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제 역할이 있다면 발언도 하고 행동도 하겠다 이런 입장이죠. 행동도 하겠다. 네. 요즘 그 지역 방문 일정이 좀 많으시죠? 아무래도 자주 네. 뵐 기회가 없었다가 조금 아무래도 요즘 자주 가는 편입니다. 광주 전남을 방문하셨고 곧 대구도 가신다고 합니다. 앞서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현장에 가보면 민주당에 대해서 어떤 얘기들 좀 하고 있습니까? 예전이 이제 조금 저희들이 탄핵 이후에 민주당이 그래도 원내 제1당이니까 네. 조금 국정을 책임지는 국정 일단을 책임지는 모습 또 어른스러운 모습 이런 것들이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민주당이 너무 밀어붙이기만 한 것 아니냐라는 뭐 그런 비판이 있고요. 또 그런 것들이 지금 최근에 보면 뭐 정당의 여론조사에서 양쪽이 비슷비슷하게 나오는 그런 결과를 이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민주당에 대한 좀 기대와 실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총리님은
정치인으로서 좀 어려운 길을 가셨어요. 대구에서도 이제 출마를 하시고. 근데 이제 호남과 영남을 다녀보시면 정서가 좀 다르죠? 그래도 이제 양쪽이 공통된 대한민국의 아마 구성원인 국민으로서의 공통된 걱정은 똑같습니다. 네. 이게 빨리 안정이 되어야 한다. 안정이 되어야 무슨 경제도 살 것이고 또 우리 아이들 위한 미래 준비도 하지 않겠나. 우리는 참 잘 살았는데 이 청년들을 보면 자기들도 진짜 가슴이 무너진다. 뭐 일자리도 만만치 않죠. 네. 또 뭐 AI도 뭐 신산업이 막 몰려온다는데 사실은 우리들은 어떤 대책을 세우기에는 조금 너무 나이가 들었지 않냐. 뭐 이런 그 걱정은 공통적입니다. 다만 요 이제 탄핵 정국을 바라보는 눈은 조금 네. 차이가 있어요. 네. 한쪽은 결국은 대통령이 느닷없이 계엄령을 통해서 네. 이 헌정 질서를 짓밟은 이른바 법치와 민주주의를 짓밟은 데 대해서는 이건 감당할 수 없는 분노가 있고요. 또 한쪽은 소위 말해서 계속 야당이 계속 탄핵을 남발해서 결과적으로 이런 정쟁이 격화되다가 네. 이런 결과를 왔지 않냐라는 또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단호히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이 법치와 민주주의라는 것 이거 자체를 짓밟은 그 상황에서 무슨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겠냐. 그건 분명히 하자. 거기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은 물어야 하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 것을 논의합시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지금 여론의 지형을 보면 탄핵에 반대하는 여론을 민주당이 그대로 끌어오고 있지는 못하고 있어요. 뭐 그 점이 좀 저희들이 아픈 부분이죠. 예. 그런 부분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이제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가져왔던 민주당스러움이라 할까요? 네. 뭐 정말로 당내에서 다양한 의견 목소리가 나오되 어떤 중요한 국민적 요구가 있을 때는 또 한 목소리 또 하나로 힘을 모으는 그런 뭐 다양성, 포용성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시 잘 보여지면 국민들께서 기대를 보내주시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지금 많은 국민들은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일극체제로 보고 있는데 어제 김동연 경기지사가 광주를 찾았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니고 민주당의 김동연, 민주당의 김경수, 민주당의 김부겸을 만들어서 더 큰 민주당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 말씀하신 것과 좀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뭐 결국에 뭐 같은 흐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재명 대표 실용주의로 조기 대선 모드에 들어갔는데 김동연 지사는 일머리가 있는 경제 전문가 이런 걸 좀 내세우고 있습니다. 총리님을 대표할 키워드 좀 주실 수 있습니까? 총리님이 생각하는 비전. 글쎄 뭐 뭔가요? 제가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국민들께서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결국은 이 내전 상태에 있는 국민의 갈등 네. 이거 어떻게든 조정해내야 합니다. 우리가 공존하는 대한민국이다라는 그런 어떤 상황에 합의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뭐 어떤 이야기를 한들 어떤 정책을 편들 이게 정상적으로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결국은 이 어떤 갈등 극복과 국민 통합이라 할까요? 거기에 어떤 시대적인 요구가 있다고 보고 뭐 제가 뭐 그런 정도 역할은 하려고 지금까지 정치를 해왔다. 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총리님 너무 겸손하게 말씀하시는데 총리님이 그 야권의 다른 잠룡들에 비해서 비교 우위를 갖고 있는 부분 좀 자랑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글쎄 뭐 아침부터 그런 자랑하기는 조금 멋졌고요. 그러나 뭐 기본적으로 저는 이 국민적인 이 갈등 네. 이 문제를 어떻게든 조정을 해내는데 그래서 우리가 뭔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라는 그 합의 통합 공존 이걸 이뤄내는데 제가 조금 장점이 있다. 왜? 지금까지 그런 목소리를 냈고 또 그런 역할을 해왔고 그런 점에서 또 국민들이 또 일정 부분 인정해 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데서 이렇게 서로 간에 갈등이 심각할 때는 제가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정 경험과 통합의 적임자다 이런 말씀으로 좀 해석이 됩니다. 정치 걸어오신 길도 있고 제가 틀렸나요? 글쎄 뭐 아침부터 이렇게 너무 예. 예. 이 대표의 실용주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전통적으로 민주당은요 김대중 대통령님, 뭐 노무현 대통령님, 뭐 우리 문재인 대통령 다 보면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념만 가지고 어떤 상황을 돌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국민들이 원하는 어떤 그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필요하면 아주 유능하게 또 유연하게 대응을 해왔거든요. 네. 뭐 그런 점에서 이 대표도 최근에 어떤 그런 국민적 요구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자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만 그 당의 이제 정체성이라고 할까, 네네. 당의 그냥 뭐 이 본질을 규정하는 그런 정책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을 그렇게 당 대표가 일방적으로 쉽게 바꿔서는 안 되죠. 그 부분은 분명히 그렇게 당이 설정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관련 전문가라든가 이해 당사자들을 불러서 그분들과 토론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그래서 변경하는 과정 자체를 국민들이 지켜볼 것 아닙니까? 네. 그걸 통해서 오히려 국민들이 상황을 납득하고 또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그런 방식이 저는 제일 말하자면 또 제일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대표의 독단적인 결정보다는 당의 정체성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수기와 논의, 토론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면 더 훨씬 더 납득이 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그 과정 자체가 국민들이 이해하시는 그런 과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당에서는 좀 진정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들으시겠지만. 네. 여당은 뭐 늘 그렇게 비난을 하시니까 뭐. 네. 예. 몇 가지 좀 제가 예를 들어보겠는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본소득 구상의 재검토를 좀 시사했다가 다시 기본사회를 목표로 설정을 했고요. 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권이 지금 원점으로 좀 돌아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을 제안하면서도 당초 걸림돌이 된다면 포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민생회복지원금, 민생 쿠폰이라는 이름으로 나왔는데 지역화폐 지원 예산 이런 게 들어갔더라고요. 좀 말했던 부분이 좀 바뀌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총리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뭐 제가 정책 하나하나 뭐 평가할 수는 없고, 예를 네. 들면 그 반도체 특별법 같은 네네. 거 주 52시간 문제 말이죠. 네.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지금 각 나라가 반도체 대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치열한 경쟁에서 국가가 해야 될 몫이 있단 말이죠. 그것을 이제 규정하는 게 반도체 특별법인데 네. 그중에 주 52시간은 사실은 이 법안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건 국가라는 걸 운영을 해야 되는데 어느 한 법에 어느 한 특정 영역에 예외를 두면 그것이 우리 사회 전체를 운영하는 틀 자체가 흔들릴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하지 말자가 아니라 우선은 아까 오히려 국가가 용수, 전력, 여러 가지 세제 혜택 등을 통해서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되고 실질적으로 주 52시간 노동 시간 자체가 오히려 질곡이 된다면 그럴 때 다시 검토할 수 있는데 그 조항 때문에 이 법 자체가 통과된다 안 된다 하는 건 뭐 너무 안일한 접근이다. 저는 네. 그렇게 이제 보고 싶습니다. 나머지 기본소득 문제에 대해서도 아마 본인의 트레이드 마크였으니까 네. 이 대표가 적절할 때 어떤 자기의 어떤 고민과 또 향후 방향에 대해서 밝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총리님, 이재명 대표와 곧 만날 거란 얘기가 들리던데 날짜는 좀 잡으셨나요? 뭐 아마 조율 중입니다. 뭐 곧 아마 잡히겠죠. 뭐. 예. 어떤 말씀을 하실 계획이세요? 저는 뭐 기본적으로 당이 이렇게 아까 이야기한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는 가장 그 한 부분이 민주당의 어떤 정신이나 일종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목소리들 못 나오는 분위기, 네. 이제 또 포용성이 없어진 분위기, 이거를 고치도록 해야 이 대표의 리더십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는 뭐 이런 이야기를 할 거고요. 역시 또 하나는 이번에 대통령한테 계엄이라는 이 막강한 권한을 준 이 헌법, 네. 이거 계속 가져갈 수 없습니다. 남북 대치 상황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들어갔던 유교와 또 휴전 뭐 이런 상황 때문에 들어갔던 이 권한이지만 이게 지금 21세기 한복판에 대한민국을 이렇게 무너뜨린 그런 게 됐다는 거죠. 이런 계엄을 할 수 없는 그런 대통령 권한, 또 최소한도 모든 권한이 대통령에게 집중되어서 언제든지 대통령 한 사람의 리더십 때문에
국가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이 헌법을 그냥 두자고 하면 안 되죠. 이건 적절한 때 개헌을 할 수밖에 없다. 또 이번 기회에 개헌 논의를 시작을 해서 적절한 시점에 완료를 하자는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이 대표도 국가 지도자가 되겠다 그러면 약속을 해야죠. 예. 총리님께서 생각하시고 있는 개헌의 어떤 구체적인 어떤 제도 뭐 이런 게 있습니까? 뭐 제도는 방금 말씀드리지만 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 민주주의적 대통령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다음에 각 권력기관 간의 충돌, 이번에 국회하고 대통령이 충돌했을 때 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조정할 수 있나 하는 거하고 또 무엇보다도 이 헌법이 통과될 당시에는 우리 국민 소득이 한 3,000불 내외였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네. 그러고 난 뒤에 지금 벌써 10배가 했거든요.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인 문제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때는 생각도 못했던. 그런 데 대해서 대한민국 구성원인 국민이 요구해야 될 권리와 또 국민이 함께 져야 될 책임이라 할까요? 또 기업들도 대기업들이 함께 져야 할 경제적 생태계에 대한 이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번에는 이 헌법적 우리들의 합의에 들어가야죠. 예. 네. 총리님 개헌에는 공감하는 세력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헌 시기를 놓고 조금 입장들이 다른 것 같은데 그러면 언제 개헌을 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나마 우리 사회가 좀 혼란을 줄이고 하려면 개헌 논의는 국회가 주도해서 각 국민들이라든가 뭐 전문가들의 토론을 국회가 지금 계속 이어가고요. 이 헌정 질서 뭐 대선이라든가 이런 거하고는 관계없이 그렇게 해서 그 안이 모아지면 늦어도 내년 지방선거 때 저는 개헌은 완성해야 개헌은 개헌안은 이제 국민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안을 언제부터 적용할 거냐 하는 문제는 다음 대선 후보들이 약속을 하면 되겠죠. 국민 앞에 약속을 하고 예. 다만 개헌안은 적어도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는 통과시켜야 한다. 예. 알겠습니다. 총리님 어제 강연회에서 그 리더를 꼼짝 못하게 하는 팬덤 분위기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어떤 의미십니까? 최근에 한 10여 년 사이에 우리 정치 지도자들 혹은 또 정치인들이 여러 가지로 이분들이 왜 제때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발언들이 안 나오는 걸 이렇게 뭐 취재하거나 하는 글들을 보면 그 이제 팬덤의 요구에 팬들의 요구에 이제 따라가니까 그 이제 팬들이 단순히 팬에 그치지 않고 팬덤 그분들이 정치적인 의사 결정을 한다 그런 취지인 것 같고요. 아마 점차 정치인들이 자꾸 거기에 빠져들어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공인이잖아요. 공인은 국민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는 것 아닙니까? 자신의 팬들의 요구에만 끌려다녀서는 공동체의 미래를 준비할 수가 없죠. 최근 비명계의 비판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총구는 좀 밖으로 향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친명계 의원들은 비명계에 좀 날이 서 있습니다. 지금 포용성, 다양성 우리 총리님께서 강조하고 계신데 친명, 비명 간의 갈등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뭐 대선을 치러서 한 팀이 돼서 같이 이제 땀을 흘리고 고생을 하면서 이제 그런 게 풀리겠죠. 그런데 그러려면 지금 당을 책임지고 있는 이른바 이제 주류가 먼저 손을 내밀고 품을 넓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 역대 정당의 경험인데 민주당이라고 해서 현재의 민주당이라 해서 그 예외는 아니겠죠. 늘 세력을 품을 크게 해서 세력을 많이 모은 쪽이 늘 대선에서 승리해 왔죠. 이재명 대표도 이제 지금 이 비명계의 중진들을 만나고 이러시면서 포용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비명에게도 가능한 역할을 찾아 드리겠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이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걸 뭐 제가 말씀드린 건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뭐 큰 줄기에 대해서 저희들 이제 이런저런 당의 뭐 민주성, 다양성, 포용성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대표께서 스스로 이제 그런 내용들에 바깥에서 이런 비판이 있구나.
무슨 총구가 문제가 아니고 이런 국민적인 요구가 있어서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또 그런 고민을 하시겠죠. 네. 어떤 부분인지 그런 부분이 보였을 때 통합의 리더십이 발휘되는가 하는 부분을 저희가 참 궁금한데 구체적으로 그건 아무래도 예, 네. 이 대표께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되겠죠. 예. 이낙연 전 대표 윤석열 이재명 동반 청산이 시대 정신이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저 이낙연 전 총리께서 네네, 그렇게 네네. 말씀하신 건 뭐 네. 들었는데 네. 뭐 그분의 또 의견이겠죠. 뭐. 예. 우리 김부겸 총리께서 생각하시는 지금의 시대 정신은 어떤 겁니까? 조금 길게 보면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짧게 봤을 때는 정말 국민들 사이에 지금 공존을 지금 화해를 해야 합니다. 사실상 거의 뭐 이 내전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심지어 지금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가치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 최근에 길거리에서 붙고 있는 양측 이야기를 들어보면 집회, 광장 집회. 그 광장 집회에 나오시는 네네, 이야기들을 네. 들어보면 지금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래 됐는데 책임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한쪽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과 내란이 이렇게 이런 상황까지 몰고 갔고 그 무책임 그래서 책임을 지라는 건데 한쪽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결국 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탄핵을 남발했기 때문에 결국은 대한민국이 이 지경에 이르렀다. 그래서 오히려 야당 보고 책임을 묻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야 대한민국이 어떤 가치와 어떤 토대 위에서 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간의 입장을 서로 이해를 해야죠. 그래서 다시 우리 공존의 토대 위에서 대한민국을 다시 이렇게 세우자. 저는 이게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참 어려운 과정이라. 어렵지만은 어떻게 그 외에는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서로 간에 같은 공간에 같은 시기에 살지 않겠다라고 서로 마음을 먹는데 어떻게 대한민국이 하나의 민주공화국으로서 설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 점은 정말 양측의 집회에 나가시는 국민들께도 네.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상대편의 주장 자체 중에서 내가 들을 부분은 없는지 또 상대편의 주장 자체가 너무 터무니없다면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점잖은 충고를 해줄 수 있는지 이런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그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말한 그 국민 소환제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민 소환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선출은 국민 선출권은 네네. 헌법에 규정돼 있죠. 네. 근데 소환도 그러려면 뭐예요? 헌법에 왜? 자기 대표자를 파견하는 것도 헌법의 근거에 의해서 파견했다면 소환하는 것도 헌법적 근거에 의해서 소환할 수 있게 해줘야 되겠죠. 역시 이것도 개헌에 포함돼야 될 문제입니다. 긍정적으로 보세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어떤 정말로 이 한 번 선출되면 자기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냥 조금 이제 조금 제대로 못해도 괜찮다는 것보다 이런 경고적 제도가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예. 근데 이게 저도 기억하기에 선거 때면 네.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선거가 끝나면 또 사라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악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가 있잖아요. 네네. 그 선거에 졌던 상대편이 맞습니다. 악용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이거는 헌법적 차원으로 집어넣어야 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좀 그런 문제 악용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겠죠. 아니면 자칫하다가는 4년 내도록 그 논쟁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일을 해요. 대표자를 뽑아라. 맞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 윤 대통령 측 국민의힘이 제기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공정성 문제 이건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좀 정말 이렇게 시비를 걸기 시작하면요. 대한민국의 어떤 제도가 남아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뭐 일부 극렬 유튜버들이나 이런 분들 네. 다시 한번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현실과 운명을 고민해 줄 것을 호소드리면서 저는 그 대신에 이제 헌재도 조그만 정도의 어떤 흠잡힐 일을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추상 같은 원칙과 자세로 쭉 이 결론을 내주셔야지. 어제 어떤 뭐 언론인이 그렇게 칼럼을 쓰셨던데 2천만 대 2천만이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이 싸움에 네. 그 엄청난 무게를
8분의 헌법재판관에게 떠넘겨 놓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라고 뭐 누가 쓰셨던데 적어도 헌재도 이 점에 물론 그런 국민적 압박과 이런 게 강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이야말로 지금 정말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칼날 위에 서 있는 우리들의 뭐 사도라고 할까요? 저는 뭐 그런 입장을 보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분들이 어떤 심판하고 그분들이 사안을 심리하는 과정 자체를 압박을 가거나 다른 걸 하는 것은 그 우리 스스로가 우리들의 합의한 법치를 무너뜨리는 거다. 더 이상 흔들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2부로 돌아옵니다. 광복 80년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 안녕하세요. 저는 한복인 박순려입니다. 올해로 한복인의 길을 40년 하고도 6년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복에 올인했습니다. 사실은 나는 어릴 적부터 옷에 욕심이 너무 많았어서 설에 떡국은 먹지 못했어도 한복은 꼭 입었습니다. 한복을 사주지 않으면 정말 다리 뻗고 운 적이 그 정도로 옷사랑이 특별했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항상 느끼는 게 있어요. 점차 한복 입는 거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한복 입는 분들은. 옛날에 한 사람이 한복을 맞추러 오면 5벌, 7벌, 9벌 빨강 치마에 녹색 저고리 제사 모실 때 입는 하얀색 아래에 한복 아니면 이제 옥색 한벌, 뭐 겨울 두루마기 겨울 한복, 또 한여름에 입는 모시 한복 많았죠. 근데 지금은 신부 신랑님도 옷 한 벌을 선뜻 하려고 안 하고 우리나라 전통이 계속 사라질 것 같다는 이 위기감에 지금 와 있거든요. 열심히 노력을 하면 대한민국 국민 많은 분들이 한복을 입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달려왔는데 근데 그것도 어떡하겠어요. 정말 간곡하게 부탁하고 싶은 건 교육하시는 교육자분들께서도 정말 어린이들도 학교에서 한복을 입을 수 있는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세상에 돌고 도는 거니까 우리나라 옷은 분명 또 세상 사람들이 찾는 날이 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이었습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은 3월 중순의 초봄 같은 포근한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이 영하 1.4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5도 이상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 기온도 대전 영하 3도, 전주 영하 2.1도, 대구 영하 4도 등 크게 춥지 않은데요. 낮 기온은 아침보다 10도 이상 더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과 전주 10도, 대전 11도, 강릉과 대구 12도까지 오르는 등 어제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옷차림을 조금 더 가볍게 하시는 게 좋겠고요. 주말에도 평년 기온을 웃돌며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에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동쪽 지역은 대기가 계속 건조해지고 있는데요.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산불 위험이 높습니다. 산림 지역에서는 쓰레기 태우기나 담배꽁초 투기, 흡연 등을 금지하시고요. 산에 가신다면 라이터 등 화기나 인화 물질은 절대로 휴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말인 내일과 모레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전남과 경남, 제주도에는 비가 내릴 텐데요. 제주도에 10에서 40mm, 전남 남해안에 최대 20, 그 밖에 전남과 경남에도 5에서 1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1.4도입니다. KBS 58분 날씨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한 주간의 정치 이슈 속에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정치와의 오늘도 왜라는 질문 해보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얘기부터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이제 종반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헌재가 다음 주 화요일에 추가 변론기일을 잡았습니다. 증인 신문은 아니던데 앞으로 탄핵 결정까지 어떻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원래 해야 되는 절차예요. 그러니까 네. 양쪽에서 이제 증거로 제출했는데 채택이 안 된 것들을 그러면 검토를 하고 그리고 이제 종합적으로 좀 이제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오늘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한 네. 증인들에 대해서도 오늘 채택 여부를 이제 결정을 네. 하거든요. 그래서 뭐 증인이 채택이 되든 안 되든 요거는 원래 진행돼야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이후에 이제 또 최후 진술 변론을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좀 얘기를 양측이 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한 번 더 잡아야 되니까 두 번은 해야 되지 않을까? 최소 이제. 그 정도로 보고 계시군요. 예. 근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이제 변론을 잡을 수도 있지만은 최소 어쨌든 두 번은 해야 된다라고 보면은 그 이후에 열흘에서 2주 정도 이제 결정까지 걸리면은 2월 말은 좀 어렵고요. 네. 빠르면 3월 초. 근데 만약에 추가로 변론이 잡히면은 3월 중순. 뭐 요 정도 타임라인이 나올 것 같아요. 예. 네, 서정욱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 두 분이 그 퇴임하는 게 4월 18일입니다. 네, 문영배, 이미선 네, 퇴임이 4월 18일이고 그리고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이 17번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내란이 그거보다 이게 가벼운 사안이 아니에요. 네. 다툼도 많고요. 네. 따라서 이게 저는 두 명 퇴임에 맞추더라도 이렇게 서두를 이유는 없다. 결국 이제 두 분 퇴임보다 오히려 이재명 대표 재판에 맞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재명 대표가 3월 달에 선고하면 네. 두 달 내에 대선하면요. 본인이 대법원 판결이 두 달 내는 절대 못 논다. 이랬거든요. 네. 우리나라에 사법시스템상 대법원 가면요. 상고하는데 일주일. 그다음에 그 기록 내는데 또 가는데 2, 3주. 그다음에 이유서 내는데 20일. 그다음에 송달 안 받아버리면 공송달하면요. 최저 4개월 잡아야 돼요. 633이라도 한 달은 그냥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게 출마를 위해서 최단에게 당겼다.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잖아요. 특히 조지호 이분에게 체포부터 엄청난 정언한 분인데 혈액암 2기라도 이게 법정도 가고요. 조사도 이게 10번 이상 받으러 갔어요. 근데 왜 헌재만 못 놓죠?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걸 수사 기록으로 이렇게 판단하면 재판할 필요도 없잖아요. 따라서 조지호 청장에게 반드시 불러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증인 재택 여부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저 몇 명을 지금 할것 이번에 같아요. 윤 대통령 측이 또 요청을 했죠. 아니 한덕수 총리는요 계엄 원인보다는 이게 그 국무회의 절차 있잖아요. 부서라든지 그게 반드시 들어야 될 사람이잖아요. 국무회의 절차 때문에도 불러야 되고 그다음에 홍장호는 조태용 원장이 탄핵 여러 어디 진술이 나왔잖아요. 확인 한 번 더 해봐야 되잖아. 홍장호도 불러야 되고 그다음에 조지호도 불러야 되고요. 저는 더 웃기는 게 역사적인 재판에 계엄 아무리 핫바지인지 몰라도 계엄 사령관 정도는 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간이 걸리거든. 계엄 사령관도 안 불러보고 계엄의 불법 전모를 따지는 것도 웃기고요. 그다음에 정보사령관 있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나 문상호 이분들도 이게 선관위 정거나 중요한 일이거든요. 다 빼버렸어요. 저는 왜 이렇게 졸속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반론은 안 할 수가 없는데 일단은 뭐 기승전 이재명 뭐 얘기를 하시는데 네. 누가 12월 3일에 계엄하라고 칼 들고 협박했나요? 그러면 이재명 2심 끝나고 하시던지 계엄을. 이게 제가 지금 농담이 아니라 계엄 터지자마자 국민의힘 분에서 진짜 탄식이 나온 게 어떻게 대통령이 이럴 수 있냐 진짜. 이재명 2심을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사람이 이기적으로 이럴 수가 있냐 막 이런 진짜 한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원래 잡혀 있었잖아요. 지금 2월 아니면 3월에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뭐 딴지 거는 건 말이 안 되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쟁점이 네 가지예요. 헌재에서 딱 정리하고 양측에서도 다 합의를 한 건데 이 쟁점이 뭐냐면 첫 번째는 비상
이게 그러니까 뭐 이제 그 계엄 요건이 되느냐, 국가 비상 상태냐, 그러니까 요런 상황이 하나, 두 번째는 포고령이 위반 여부가 있느냐, 하나는 국회 군대 보낸 거가 맞느냐, 그러니까 이게 적법하느냐, 그리고 선관위에 보낸 게 적법하느냐, 여기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요거를 지금 하는 거니까 그게 박안수. 이를테면은 육군 참모총장을 꼭 불러야 되는 요건인지 아닌지는 뭐 상관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대통령이 직접 수방사령관, 직접 특정사령관한테 전화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헌재 입장에서는 그 요건을 봤을 때는 필요 없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물론 뭐 채택할 수도 있는데 그건 헌재를 존중해주는 입장이고, 이거를 이제 안 한다고 무조건 이게 졸속이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좀 억지 주장 같습니다. 김준일 평론가님,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서정욱 변호사님도 얘기하고 그 얘기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그 항소심, 이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은 이재명 대표가 5월 내로는 불가능하다, 이런 의견을 보였습니다. 이건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렇게 들었죠.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들었고, 그러니까 이 얘기가 나온 배경이 제가 뭐 이재명 대표한테 직접 물어본 건 아니지만은 26일 날, 이달 26일 날 마지막 공판을 하고, 그러면 보통 이제 4주 정도 뒤에 한다라고 해요. 그게 뭐 당겨져도 뭐 3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3월 셋째 주, 넷째 주 뭐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633 원칙에 따라서 3개월 정도는 걸리면은, 만약 3월이면은 6월에 이제 대법원 선고가 나오지 않겠냐, 이 얘기를 한 거니까, 지금 대통령 지금 탄핵 심판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 3월 초 아니면 뭐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요 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기간을 따져봤을 때 대법원 선고는 5월에 나오기는 힘들다. 대선은 5월에 열리고 대법원은 6월에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한 걸로 보입니다. 저기 서정욱 변호사님, 그러니까 항소심 결과에 상관없이 대선에 나가겠다, 이런 의미인가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저는 3월 초에 헌재가 하는 게 분명히 민주당과 교감이 있다 보는 게 4월 18일 퇴임하니까요. 네. 그럼 이게 4월 초에 해도 되잖아요. 두 명이 굳이 한다 하더라도 굳이 이렇게 3월 초까지 당기는 이유가 이재명 대표 5월하고 딱 이 말이 맞아떨어지니까 의혹을 제기하는데,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이 법대로 하면요. 헌재는 지금 법대로 안 해서 그런데 대법원은 법대로 하잖아요. 그럼 보세요. 3월 26일 날 선고된다 보고 4주 잡을 거예요. 이것도 헌재는 10일 만에 선고한다잖아요. 이것도 안 맞죠. 그런데 일주일 풀로 채우고 대법원의 상고기한, 그다음에 기록이 넘어가는데 2, 3주가 걸려요. 그다음에 기록 접수 통지서를 보내야 되는데 안 받잖아요. 헌재는 그냥 발송하면 도달이라고 주장해. 그런데 우리 대법원은 그래 못해요. 공시송달을 해야 돼요. 그러면 2주 뒤에 도달한 걸로 본단 말이에요. 2주 뒤에. 그래 계산해봤더니 대법원에 가는데 거의 한 달. 그다음에 송달하는데 한 2, 3주. 그다음에 송달되고 나서 20일의 시간을 답변 기한을 줘야 돼요. 헌재도 7일 주라고 되어 있는데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헌재는 모든 게 법을 다 어긴 거예요. 발송부터 답변 기한까지. 그런데 대법원은 FM들하고 공송달하고 그다음에 20일간 답변 기한을 주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부에서 할지 전화배치할지 이러면 이게 4개월 걸린다니까. 아무리 빨라도 이걸 이재명 대표 악용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대법원은 뭘 천명하느냐. 대통령이 되더라도 선고합니다. 이게 우리 법이에요. 대통령 된 데서 모든 재판 올 수도 되는 거 아닙니다. 새롭게 소추 안 할 뿐이지 재판이 중단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분명히 밝혀주면 출마를 못하거나 국민들이 안 찍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걸 분명히 대법원이 정리 안 해주면 큰 혼란이 옵니다. 이건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궁금한 사안인데, 그 선고가 가능합니까? 저는 뭐 요 주장을 뭐 하시는 분들을 가정입니다만. 이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형사상 소추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새로운 사건에 대해서 소추가 안 되는 것이냐, 아니면 기존 재판도 일단은 중단하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확정된 의견이다, 무조건 선고를 해야 된다라는 거는 저는 뭐 그건 받아들이기 어렵고, 제가 그렇다고 무조건 뭐 중단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건 아니고, 법조인들 간에 그는 상당한 이견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헌재가 이제 뭐 서두른다라고 계속 이제 주장을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7번,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 17번 이제 변론을 했잖아요. 지금 8차까지 했는데 9차 10차거든요. 그 중간쯤이에요. 노무현 대통령은 열린우리당 좀 지원해 주십시오라는 사안이 단순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훨씬 복잡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 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는 그 중간쯤에 내란죄 하나만 가지고 지금 다루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게 적절하게 지금 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다른 것보다도요.
제가 뭐 외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예를 들면은 트럼프가 지금 철강에 25% 관세 매겼잖아요. 네네네. 예를 들면 호주는요, 미국 전투기 구매하겠다라고 총리가 나서가지고 이거 유예한다라는 시그널까지 받았어요. 이게 그러니까 정치가 나서 리더십이 지금 해결해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는 그냥 속수무책으로 좀 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가 대통령이 되든 그게 중요한, 그러니까 그거는 이후에 국민들이 판단하는 몫이고 빨리 리더십을 세우는 게 국가를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문제다. 네, 어제 8차 변론기일에서 좀 관심이 갔던 단어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위법 불공정한 재판을 하고 있다며 계속되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했는데 중대 결심이 뭘까요? 결국은 이제 그 대통령 변호인단이 전원 사퇴하고요. 그다음에 그 재판을 보이콧하고 그다음에 그 승복을 안 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게 중대 결심인데, 근데 우리 법에 보면 변호사 강제주의예요. 원래 헌법 재판은 변호사가 없으면 이게 안 돼요. 국선 변호를 선임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또 오늘 이게 일부 또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들은 아니 대통령이 변호사니까 변호사는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대통령이 변호사업을 합니까? 변호사 등록을 하고 변호사인 사람만 하지 대통령이 검사하다가 대통령 바로 됐지 변호사 등록하거나 한 게 아니에요. 따라서 이게 변호사는 예다. 이것도 말이 안 되고, 또 어떤 분은 사인만 그게 변호사 강제주의니까 대통령은 관직이기 때문에 변호사 없어도 된다. 이것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이거는 대통령으로서 권한 행사가 아니고 개인 윤석열을 대통령제에서 파면하는 재판이에요. 그러다 하지만 모든 탄핵은 다 변호사가 없어도 되죠. 방통위원장이든 뭐 감사원장이든 다 개인이 아니면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따라서 이게 변호인단이 다 사퇴하면 재판은 중단되는 거고요. 아마 이 헌재에서는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든지 새로 절차가 되지 않을까. 이게 맞아요. 변호인단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이례적인 것 같은데 이런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례적이지 않습니다. 이미 박근혜 그렇습니까? 대통령 탄핵 때도요. 있었습니까? 예, 그때도 우리 다 사퇴한다. 이거 불공정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사퇴를 안 했어요. 그때도. 예, 그리고 뭐 형사 재판할 때도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때도 변호인단이 다른 형사 재판이지만은 다 사퇴한다. 뭐 이런 거 맨날 기사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약간 불리하게 네. 이를테면 형사 재판이나 탄핵 심판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고,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변호사 자격증 예전에 태평양에서 근무 잠깐 했더라고요. 2000년대 초반에 나 검사 못 해먹겠다라고 해서 하다가 한 6개월 있다가 검찰로 복귀했거든요. 그때 검사로. 그래서 대통령실 홈페이지 보면은 그 이력이 나와 있어요. 변호사가 있다고. 다만 이게 지금은 개업한 상태가 아니니까 그거를 자격이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 국선 변호인 그런 선임할 겁니다. 그러면은 변호인단 선임 안 하면은 그게 그래서 뭐 지연 절차, 지연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는데 국민들이 보기에 좀 부끄럽지 않냐 그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두 분이 한번 짚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윤 대통령 측은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내세워서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가능하다고 하고, 이 부분 좀 정리해 주시면. 일단 개정된 형소법 이전에 헌법재판소법의 32조에 보면요, 수사나 소추나 재판 중인 서류는 송부촉탁을 못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헌재가 자기들 시행규칙에 있대요. 가능하대. 찾아봤더니 아무 말도 없어요. 헌재가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수사 기록을 송부총탁할 수 있다는 게 규칙에 없어요. 또 이게 규칙에 있다 한들 법률이 안 되는데 규칙이 법률 위에 있습니까? 헌재 규칙이 헌법입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일단 이게 받을 수 없는 서류를 받았다. 이게 첫째 문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걸 증거로 썼느냐. 이거는 원래는 이게 이런 걸 좀 전문정어라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직접 당사자가 헌재하고 정언해야 되는데 검사나 수사관 앞에 진술하고 수사관이 이걸 받아 적어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두 번 건너오잖아요. 이게 조사한 게 덜은 증거예요. 그러니까 전문 증거라 그래요. 이걸 이게 전부 다 배제하고 있거든요. 이건 헌법의 대원칙이에요. 아무나 깨뜨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탄핵 재판은 위법 수집 증거도 쓰고 전문 증거도 쓰고 왜 증거 법칙이 적용이 안 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탄핵 재판이 가벼운 재판이 아니에요. 형사 재판보다 아주 가볍게 대충 해도 되는 재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헌법의 방어권 대원칙들, 미국에요. 뭐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는 미란다 원칙 어기면 이건 헌법이에요. 제일 헌법 쪽에도 핵심이에요. 따라서 이게 무죄입니다. 제 말은 이게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대원칙들을 너무 경시하는 이게 문제라. 그건 법은 당연히 바뀌었고 2020년에 검사 조서도 못 서게. 근데 그걸 따라서 이건 헌법의 대원칙입니다. 김준일 평론가. 네.
그러니까 이게 나라에는 참 불행한 일인데 우리나라에 이미 대통령 탄핵을 여러 번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도 이때 다 사용을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검찰 진술 조서를 피신 조서라고 하죠. 피의자 진술 조서를 이거를 다 믿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것도 보고 여기에서 진술한 것도 보고 이것도 보고 그래가지고 종합적으로 재판부가 판단하는 겁니다. 형사재판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이제 바뀌어가지고 예전에는 피신 조서를 검찰에서 얘기를 하면 이게 무조건 인정됐는데 재판에서 이제 피의자가 얘기를 하면은 그게 뭐 100% 그거를 인정은 하지 않지만은 판사들이 어쨌든 얘기한 것과 너 검찰에서 얘기한 것과 지금 재판정에서 얘기한 거를 그러면 왜 바뀐 거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게다가 이제 그러니까 이게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죠. 헌법재판관들이.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그러니까 행정소송이에요. 행정소송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그러니까 뭐 중요하죠. 방어권 중요한데 이게 행정소송이란 거는 징계를 내는 절차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아주 뭐 사소한 문제들이 사소하다기보다는 이제 쟁점들이 막 일어났는데 네. 성추행이다. 뭐 이를테면은 한 남성이 여성의 엉덩이를 만져서 이게 성추행이냐 아니면은 이게 성폭행이냐 이런 걸 가지고 막 해요. 네. 근데 성추행이든 성폭행이든 이거는 형사재판에서는 형량이 달라지지만은 공무원으로서는 이거는 파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게 굉장히 디테일한 걸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핵심적인 거는 군대를 보냈느냐. 군대를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보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법 위반이 있는지 여부를 지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돼 있지 그대로 따르라고 돼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동안에 헌법재판소가 했던 관례들이나 모든 걸 봤을 때 이게 좀 불공정하다라고 주장하는 건 좀 억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요 박근혜 대통령 때 이 잘못된 걸 가지고 이게 설레래 그 잘못했으면 고쳐야 되잖아요. 한 번 잘못했다 해서 이게 관행이니까 앞으로 계속 잘못할 겁니까? 이 문제 하나. 근데 정영식 주심 재판관 얘기를 들어보면 최근에 몇몇의 탄핵 심판에도 그렇게 했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러니까 제 말은 게 그거는 저는 불법적인 잘못된 관이 법에 명백히 반하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그 평론가님 말씀 중에 형사재판은 그렇게 판사가 이 기록을 못 봐요. 공소장 한 장만 내야 돼요. 공소장 일본주의. 그래서 당사자가 조사에 부동의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쓰레기로 버리됩니다. 판사가 그걸 보고 이거 보고 저거 보고 어느 게 맞는데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건 물론 변호인이 아니니까 제가 이해는 하지만 그렇게 봐버리면 선입견이 생겨요. 편견이 조선은 따라서 그거는 증거 체계로 아예 배제가 못 들어옵니다. 우리 동의 안 하면 정인 분리되고요. 그리고 저는 이 탄핵이라는 게 우리 그 형벌보다 이게 가혹할 때가 있어요. 우리 요 앵커님도 요 신분이 있지만 요 회사 파면되면요 사람이 사회적으로 사형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가볍게 아무 증거나 가지고 판단할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형소법 절차에 헌법재판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한 형사소송법 따르잖아요. 그런데 증거법칙을 지키는 게 왜 본질에 반하죠? 저는 왜 탄핵재판은 증거법칙을 안 지키게 되는지 그 차이가 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 얘기도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방어권에 대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영림 춘천지검장 일제 재판관보다 못하다. 이 헌재에 대한 비판글을 올렸는데 현직 검사장이 논란이 될 걸 알면서도 왜 이런 글을 올렸을까요? 김준일 평론가님. 저 공천 좀 주세요. 뭐 이런 걸 읽었어요. 국민의힘에 공천 좀 달라 뭐 이런 건데 다른 거는 떠나서 일단은 안중근 의사 그 뭐 유족이나 그 관련된 분들이 이건 소송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 내란을 일으킨 사람하고 안중근 의사를 지금 비교를 하는지 그거가 있고 이거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앞으로 절차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미 그 중간중간에 이게 대통령한테 발언권을 줘요. 직접 이제 그러니까 신문은 못하게 이제 한 거는 이게 대통령이 최고 통수권가 군 통수권자고 이제 국가 통치자로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상하관계이기 때문에 못하겠지만 중간에 발언 기회를 다 주고 마지막에 최후 진술 변론하게 따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안 줬다라고 하는 게 지금 안중근 의사도 1시간 반 동안 얘기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거의 비슷하게 줄 거예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고 법을 아는 분인지 제가 좀 현재 검사장한테 이런 얘기한 그렇지만 법을 아는 분인지 의심스럽고 다른 것보다도 이건 아니죠. 안중근 의사한테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진짜. 근데 예. 예, 163조 형소법 한번 찾아보세요. 163조 피고인은 정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
정인한테 물을 수 있는 권리가 법에 보장돼 있는데 이걸 굳이 또 탄핵에는 질문을 못하게 막아야 될 아무 근거가 없잖아요. 법에 반하는 거예요. 이거 그냥 불공정이 아니고 163조를 보면 정인 물을 수 있어요. 근데 헌재에서는 아이고 대통령이 무서운데 겁이 나면 정인들이 쫄아서 어떻게 답을 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근데 파면당하고 지금 구속된 대통령이 뭐 얼마나 힘이 있길래 질문도 못할 정도로 막 무서워 겁냅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왜 계속 본인이 다 묻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겁 안 냅니까? 여의도 대통령이고 유력 주잖아요. 제 말은 이게 법에 반하기 너무 황당하니까 검사장 이런 이야기 했죠. 이분이 뭐 출마를 하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요거는 반론해야 되는 게 이미 전체 재판관들이 회의를 통해서 어제 협의를 통해서 회의를 네. 합의를 통해서 한 거예요. 김계리 변호사가 어제 막 따져 물었잖아요. 법적 근거가 뭡니까? 황당한데 다 알고 있어. 왜 그러냐면은 아예 퇴정할래요? 그러면 아니요 가림막 할까요?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제 국회 측에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거를 안 하고 앉아 있는 대신에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 그때 김용현 장관하고 했을 때 이게 무슨 만담도 아니고 뭐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직접 물어보니까 아유 대통령님 말씀하니까 제가 갑자기 기억에 새롭게 납니다. 뭐 이런 행동을 하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다 판단을 한 거잖아요. 이거를 왜 안 받아들입니까? 이렇게. 예. 네. 이번 주 그 7차 8차 변론기일 증언 가운데 좀 주목하셨던 내용 한 가지씩만 좀 짚고 넘어가죠. 김준일 평론가님은 어떤 부분의 증언이 좀 관심이 있었습니까? 조태용 이거는 이제 아주 직접적인 건 아닌데 제가 어제 깜짝 놀랐던 거는 조태용 국정원장이 김건희 여사한테 계엄 전날에 문자 받았다. 그래서 그 다음날 자기가 답변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그냥 예시를 들어볼게요. 김정숙 문재인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가 국정원장한테 문자 보내면은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노무현 대통령 배우자 권양숙 여사가 문자 보냈다라고 전화 통화했으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너무 쇼킹한 일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그냥 흘러 지나가듯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국정농단이에요. 이거는 거의 그 내용을 들여다 봐야 되겠지만 수사를 해야 돼. 그러니까 그리고 계엄 전날에 지금 뭐 이상민 장관도 경찰 조사에서 뭐 윤석열 대통령이 야 내가 김건희도 모르게 뭐 이렇게 했어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정말 맞을까 이게? 계엄 전날에 왜 이런 일이 있을까 보고 이거는 빨리 그러니까 지금 경호처에서 김건희 여사한테 비화폰까지 주고 그리고 이 번호면은 국무위원들한테 이 번호는 김건희 여사 비화폰이니까 받으라라고 했다라는 지금 그 뭐 조사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언론 보도까지 나왔잖아요.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거냐. 이거는 빨리 수사를 해야 된다. 지금 김건희 개인폰 확보하고 비화폰 확보해가지고 도대체 여기에 전모를 지금 밝혀야 되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 탄핵 심판의 쟁점이 아니고 또 그 부분에 관심이 가셨군요. 아니 그게 왜 이게 탄핵 심판도 중요한데 이게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있고 밑에 군인들은 잡혀가지고 기소를 됐는데 이 중간에 이게 어떤 식으로 모의가 되고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가 지금 공란이에요. 검찰도 제대로 수사를 안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네, 서정욱 변호사님 어떤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보셨어요? 홍장원 진술을 탄핵한 그 조태용 원장 있죠. 네. 우리 그 통화 시간은 딱 핸드폰에 나타나죠. 11시 6분. 이건 못 속이죠. 그다음에 CCTV도 못 속이죠. 근데 왜 청사 안에 있었는데 국정원장 앞에 공터에 서서 받아 적었다. 왜 이렇게 거짓말했을까요? 저는 이게 아주 의심스럽습니다. 서서 받아 적었다고 거짓말 굳이 안 해야 될 걸 왜 했을까? 혹시 이게 음주나 다른 과목에 연결이 된 거 아닌가? 술 있잖아. 이런 생각이 들고요. 메모가 네 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게 구체적으로 자기는 거짓말 2개밖에 없는 것처럼 이야기했잖아요. 처음에 자기 수첩에 뭐 적어서 구겨서 버렸다 할 때요. 그때 제가 방송마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사람 심리적으로 수첩을 찢어서 자기가 범죄자도 아니고 버릴 이유가 없거든요. 보통 수첩에 메모 역사 기록인데 왜 버릴까요? 이때부터 홍장호는 저를 거짓말이라고 단정을 했고요. 그런데 포스트잇에 적어서 그날 보좌관한테 적게 하고 그 다음날 다시 이게 기억을 되살려 또 적게 하고 그 다음에 가필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 메모가 네 개가 있는데 네. 제 말은 이게 증거 능력이 없어요. 왜? 원본만 돼요. 항상 원본 확인해요. 이게 원본을 검찰에 안 낸 거예요. 검찰도 사본 이걸 복사해서 헌재로 보냈어요. 사본에 사본이야. 이런 게 증거 능력이 없고요. 두 번째 메모가 증거되려면 누가 쓴지가 입증이 돼야 돼. 이게 가필한 게 홍장훈이 왼손을 썼는지 그거 보니까 오른손잡이던데 아마 이게 누가 박선영이가 썼는지 누가 쓴지 이게 입증이 돼야 돼. 필적 조회로. 그다음에 보좌관 인정하니까 제 말은 이게 누가 메모를 작성했는지 필적 조회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홍장훈이 왜 거짓말을 그렇게 계속했는지 이걸 이렇게 다시 한번 정의 불러서 다시 한번 신문해 봐야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이번 재판. 김준일 평론가님, 이건 네. 이제 그 홍장원 메모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메모의 신빙성에 관한 문제니까 이 부분은 잠깐 좀 한번 언급해 주시고. 그러니까 메모가 넘어가시죠. 이제 뭐 4개가 바뀌었다라는 건데 그게 내용이 바뀐 게 아니라 처음에 이제 본인이 막 갈겨 쓰고 그다음에 보좌관한테 다시 한번 정서로 쓰라고 하고 다시 한번 본인이 거기에서 확인하고 더 이 기억을 떠올려서 이렇게 한 거니까 내용 자체가 바뀐 게 아니고요. 그 뭐 CCTV 확인해 보라고 어제 이제 얘기해서 홍장원 뭐 지금 뭐 어디에 알리바이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그 홍장원 그 반론한 걸 보면 되고 가장 결정적인 거는 뭐냐면요. 지금 여기 방첩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지금 불러줬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이 방첩사령관이 불러준 거를 지금 김대우 수사단장도 그대로 14명을 들어서 체포조를 2개로 나눠가지고 하라라고 했고 조지호 경찰청장도 여인형 방첩사령관에 들어서 14명 15명 들은 다음에 갑자기 한동훈 대표가 국민과 함께하면서 계엄을 막겠습니다. 이걸 보니 그거를 말한 다음에 야 한동훈 추가 이렇게 전화까지 왔다라는 거를 검찰에서 얘기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언론 보도로 나왔잖아요. 왜 길을 쓰고 검찰 조서를 지금 안 받으려고 하는지 이게 아는 거죠. 그게 만약에 홍장원이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럼 나머지 명단들이 그대로 일치하는 건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거를 반박을 해보시라 그러면은. 예. 이거는 명단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여인형 사령관이 뭐라 했냐면 이거는 위치 동향 파악입니다. 김용현 장관도 그랬잖아요. 중요 인물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계엄되면 동향을 파악하잖아요. 근데 이게 갑자기 위치 동향 파악이 위치 추적으로 바뀌고 위치 추적이 갑자기 근거 요청으로 바뀌어요. 국정원에 근거 인원이 없대요. 제가 확인했어요. 위치 추적도 못한대요. 그러니까 갑자기 경찰을 도와주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 말은 이게 국정원이 본질은 명단이야. 이름을 불러줬죠. 왜 이런 인물들이 중요 인물이니까 동향 파악해라. 방첩사에서 저는 명단은 맞다 봐요. 다만 이게 근거가 있었느냐. 실제 10명씩 근거하는데 뭐 4인 1조다. 한 40몇 명 갔다잖아요. 4명이 가서 이재명 근거할 수 있습니까? 의원실 근거할 수 있어요? 4명이? 그리고 이게 수방사 한 자리에 한 30명을 한 자리에 가다나요? 그게 말이 되는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는 거예요. 자, 짧게 이 얘기는 좀 짚고 넘어갔으면 해서 30초씩만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명태균 특검법 발의했는데 파장 어떻게 보십니까? 김준일 평론가님. 이게 이제 2월달 안에 이제 본회의 통과가 되면은 아마 최상목권 한대행이 거부권 행사할 거고 14일 꽉 채울 걸로 보고 그럼 돌아오는 게 3월 중순이에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의 이해관계가 다릅니다. 그 김문수 장관이나 뭐 유승민, 뭐 한동훈은 상관없거든요. 근데 이제 두 사람이 오세훈이 이제 그 홍준표 그래서 이게 통과될 수도 있겠다. 이게 여러 이제 이해관계가 경선이 이제 들어갈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복잡해지는 당내 역학관계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특검을 찬성한다고 또 그랬어요. 예. 네, 서정 파장. 아마 그 태산 명동의 서일필 태산이 울리는데 지새끼 안 하잖아. 이걸 이렇게 이름으로 제가 비웁니다. 태산이 울리는데 나중에 보니까 명태 하나밖에 없어. 아무것도 없는 내용이에요. 완전 찻잔 속에 태풍을 이거 아무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산이 울릴 듯이 막 떠들어도 네. 내용이 없어. 오세훈 시장, 홍준표 시장, 이준석 대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니 이름이 언급되는 것만으로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뭐 가짜 뉴스로 또 어떻게 야당이 공개할지 몰라도요. 아니 그래서 실체가 없어요.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 홍준표 시장도 그렇고 빨리 해라. 이런 좀 왜 수사 안 되냐 이거 억울하다 이런 거니까 다 말씀하신 그런 특검을 하면 되겠네요 빨리. 그게 이제 최고의 방법이다 이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김준일 시사평론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 시사 잠시 후 3부 이어집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매주 금요일 만나는 사건화의 시간입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흉기로 살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사건화에서는 이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사건 스토리텔러 정진아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말 믿기 어려운 사건이 발생했는데 네. 먼저 이 사건 어떤 사건인지 전체적으로 좀 짚어주시죠. 네, 지난 10일이죠.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이 학교 1학년 학생인 김하늘 양은 방과 후 돌봄 수업을 마치고 4시 30분경 미술학원에 가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10분이 지나도록 김하늘 양이 나오지 않자 미술학원 측에서 아이의 부모님과 학교에 연락을 했고 또 경찰에도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수색 중이었는데요. 5시 50분경 학교 시청각실에서 김하늘 양과 한 교사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급히 네.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병원에 옮겨져 수술을 받기 직전에 네. 해당 교사가 자신이 김하늘 양의 목을 조르고 흉기를 찔렀다고 자백을 했습니다. 김하늘 양은 병원으로 옮겨져 심폐소생술을 하였지만요. 안타깝게도 사망을 하였고요. 해당 교사는 김하늘 양을 흉기로 찌른 이후 자신의 목과 팔목 부위를 자해를 했고요. 현재 목 부위 수술을 마치고 안정을 취하고 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범행 동기가 나왔습니까? 수사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일단 그 해당 교사는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지난해 12월에 질병휴직 6개월을 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20일 만에 돌연휴직을 중단하고 복직을 했습니다. 네. 네, 해당 교사는 복직 후에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자 짜증이 났다고 진술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아이든 상관없고 같이 죽을 생각이었다. 돌봄 교실에서 마지막으로 가는 아이에게 책을 준다고 시청각실에 들어오게 했고 네. 거기에서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을 하였습니다. 일단 경찰은요. 해당 교사의 주거지 차량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나섰고요. 일단 교사의 휴대폰은 이미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현재 지금 교사가 수술을 마친 이유라서 수술 이후 48시간 동안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네. 잠시 경찰 조사가 중단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대화가 가능하다면 조사는 재개해서 계속하겠다라는 계획에 있습니다. 되짚어보죠. 당초 이 교사가 지난해 12월 휴직을 했다가 20여일 만에 학교로 돌아왔다고 하고 병이 완치돼서 돌아온 것일까요? 아니면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018년부터 이 교사가 우울증을 알아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2011년 이후에는 우울증을 이유로 4차례나 병가와 질병휴직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2021년 이후에. 네. 네. 특히 이번에 휴직을 신청할 때는 주요 우울증으로 진단을 받아 6개월 휴직을 신청을 했는데요. 네. 이 주요 우울증이라는 것은 심각하고 지속적인 우울증의 한 유형으로 대인관계 및 사회생활의 어려움, 직업적 능력의 상실 등이 있고요. 네. 특히 자살, 죽음 등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집착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아하. 이런 점에 사실 좀 비추어 본다면 사실상 20일 만에 완치되어서 복직을 했다라고 보기는 사실상 좀 어렵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해당 교사가 복직을 했죠. 이 복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의사의 소견서가 아주 주요했습니다. 이 소견서에는 12월 초까지만 해도
잔여 증상이 심했으나 이후 증상이 거의 없어져 정상 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아하. 보인다는 판단이 네. 있었죠. 사실 교육청에서는 이와 같은 소견서를 첨부해서 복직 신청을 하면 복직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네, 물론 그 뭐 정신적, 신체적 질환을 가진 교원의 직무 수행 여부를 좀 판단하는 뭐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만 네. 이 해당 교사처럼 휴직 후에 복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심의 대상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 열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 교사가 제가 복직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은 막을 수 있는 다른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사건 당일에 이 교사의 폭력적인 행동에 대해 지역교육청 장학사 등이 학교를 방문했었는데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나요? 네, 그 대전시 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교사는 사건이 발생하기 4일 전인 6일에 동료 교사에게 좀 공격적인 행동을 보였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퇴근 무렵 불 꺼진 교실에 혼자 남아있는 해당 교사에게 동료 교사가 말을 걸자 목과 손목을 강하게 붙잡는 등의 행동을 했다고 하고요. 네. 당시 그 해당 교사는 내가 왜 불행해야 하느냐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또 그 전날에는 업무용 사이트가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컴퓨터를 파손한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 측은 해당 교사에게 동료 교사에 대한 사과 등을 권고했고요. 사건 당일 오전에 장학사 2명이 학교를 방문해서 상황을 파악한 뒤 해당 교사를 좀 분리 조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분리 조치라는 것이 교감의 옆자리로 변경해서 근무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네. 사실 뭐 분리 조치라고 하기에는 좀 다소 미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무엇보다 이 분리 조치는 학생과의 분리 조치가 아닌 선생님들 간, 동료 교사들 간의 분리 조치였다는 점입니다. 그런 한계가 있었군요. 이 교사가 그 사건 당일에 무단 외출한 뒤에 주방용품 가게에서 흉기를 구입해서 범행을 저질렀는데 미연에 좀 방지할 수는 없었을까요? 일단 뭐 해당 교사가 무단 외출까지 하는 것을 좀 막기는 좀 어려웠을 겁니다. 다만 이 사건을 좀 생각을 해볼 때 좀 네. 시스템적으로 안타까웠던 부분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돌봄 교실 시스템인데요. 원칙적으로는 부모나 위임을 받은 사람이 데리러 와야 하지만 이가 꼭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학교의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이 하늘양이 있었던 그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돌봄 교실이 끝나면 이제 학생이 그냥 교문으로 나가는 시스템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이 학생이 교실을 나갈 이유의 행적은 전혀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또 경찰 추적 시스템의 경우에도요. 좀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은 신고를 받고 16차례나 그 휴대전화에 대한 위치 추적을 시도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 신호가 잡힌 곳이 학교에서 100m 떨어진 아파트였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경찰이 또 도착 당시에는 학교 관계자들이 이미 본관 위층에서 아래까지 다 살펴봤는데 아이를 찾지 못했다라고 하였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그 경찰들도 아파트 쪽으로 이동을 해서 수색을 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학교 관계자들은 시청각실은 늘 잠겨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살펴보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경찰들은 학교 관계자들이 학교를 다 살펴보았다라고 하니까 다른 곳을 좀 수색을 했었던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은 들긴 합니다. 네. 유족 측은 하여튼 엄벌을 좀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여야도 교원의 정신질환 검증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 등의 입법과 제도 개선에 나섰는데 어디에 좀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와 같은 사건의 재발 방지가 가장 중요하고 여기에 초점이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일단 기존의 교원의 정신건강 관리와 관련해서는 앞서 조금 제가 언급했었던 부분인데요. 질환교원 심의위원회가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상 무용지물입니다. 아하. 그리고 정신질환 교사와 학생의 분리도 불가능하고요. 검진 결과 제출 의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임용 시 정신건강 검증도 불가하다는 것이 사실상 주된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 실질적으로 교육당국이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힘든 교원에게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의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이른 한일이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 교사가 그 복직할 수 있었던 게 의사의 진단서가 네,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단순히 진단서가 있다고 해서 복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 근무 가능성을 철저하게 확인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사실 정신질환에 대한 어떤 객관적 기준이나 없이 주관적 판단으로 교사를 배제할 위험성이 너무 크지 않느냐. 그리고 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또 교직 스트레스나 교권 침해로 인한 상담이나 치료를 받는 경우 불이익을 염려해서 오히려 실제 치료를 기피할 수 있다는 어떤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만약 이런 법이 좀 개정이 된다고 한다면 정신건강 문제 판단 기준과 복지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마련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와 함께 교내에 CCTV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많이 있는데 그런데 논란도 있죠? 네, 당연합니다. 사실 이 사건 범행 장소가 학교 내였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CCTV가 있었다면은 좀 빨리 찾지 않을 수 있었을까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다시 교내 CCTV 설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현재는 교육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교문, 교사 등등에는 외부 CCTV가 필수로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네. 그 외의 구역은 학교의 자율 판단에 따릅니다. 특히 교실 내부에서는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학부모 사이에서는 학폭 및 교권 침해 사실 확인, 교내 안전 확보 등을 이유로 교실을 비롯해서 교내 곳곳에 설치 확대하자라는 주장이 꾸준히 되긴 했습니다만 이 교내 CCTV 확대가 학생의 어떤 사생활 침해, 교권 침해로 인한 수업 위축, 개인정보 유출 등의 다른 문제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유사 사례가 또 있었습니까? 지금 최근에 좀 더 밝혀진 사건인데요. 네. 경북에서 정신질환을 앓던 교사가 휴직 중에 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요. 자신의 3살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사건이 지금 존속 살해와 존속 살해 미수로 지금 3월에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 이건 이제 아들이군요. 네, 아, 네, 이제 네, 학생이 네, 아니고. 학생이 아니고요. 네. 사실 뭐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번 대전 초등학교 이 사건이 문제가 되면서 뒤늦게 좀 세상에 알려져 있는데요. 아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건들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이번 대전 초등학교 사건과 앞서 말씀드린 사건이 가장 좀 크게 알려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 초등학생 교사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 변호사님은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불안하다는 이유로 좀 신상 공개 요구가 좀 확대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좀 신상 공개가 되기 위해서는 부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등의 어떤 요건이 필요한데요. 네. 사실 이번 범행이 좀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를 입은 범죄라는 점을 의심할 여지가 없죠. 네. 하지만 수사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증거 확보와 피의자 수사가 마무리되어야 심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신상 정보 공개 결정까지는 다소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다만 신상 공개에 집중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재발 방지 대책이나 범죄의 교정 등을 놓칠 수 네. 있으니까 사회적 분위기에 휩쓸려서 공개하는 것은 좀 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해 교사는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혹시나 나중에 재판에서 심신미약 등으로 감경받게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사실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해서 모두 심신미약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또 우울증이 사실상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그런 질병도 아니고요. 특히 이 사건이 좀 계획적이었나 우발적이었나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 사건은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정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우선 사건 발생 3시간 전에 학교에서 2km 떨어진 근처 마트에서 칼을 직접 구입을 했고요. 네. 그리고 또 범행 추정 시간이 4시 30분에서 5시 사이인데요. 초등학교에서는 그 시간대에는 대부분 학생들이 하교를 하죠. 그리고 일부 선생님들도 퇴근을 하셨을 시간이고요. 아무래도 돌봄 교실에서 가장 늦게 하교하는 학생을 범행 대상으로 한 것은 아무도 없는 때를 노린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범행 장소가 시청각실이었죠. 시청각실은 네. 평소
문이 잠겨져 있었는데 네. 이때는 열려 있었고요. 또 시청각실은 아무래도 커튼이 쳐져 있으니 안을 보기도 힘들고 방음도 잘 되어 있죠. 그렇다면 이는 아이가 고함을 친다거나 울경으로 대비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본다면 해당 교사는 범행 대상과 장소를 면밀하게 살피는 듯 계획적인 범행을 하였다고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상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감경이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건 와이 지금까지 정진아 변호사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적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4분입니다. 이 시각 출근길 교통정보입니다. 추대를 보인 출근 정체는 서서히 풀려가고 있지만 곳곳으로 돌발 구간이 많습니다. 영동고속도로에서는 양방면 동수원요금소 광장부에서는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2차 사고 나지 않게 주의하셔야겠고요. 정체는 강릉 쪽으로 서창분기점에서 월곡분기점 사이와 둔대분기점에서 부곡 부근, 더 가서는 신갈분기점 일대와 다시 용인에서 양지터널 사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김천 2터널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났고요.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쪽으로 평택분기점 진입램프 1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쪽으로 서안동 부근에서도 여전히 사고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1차로와 2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그 밖에 남해 제1지선 창원 쪽으로 내서분기점 부근 3차로에도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민희였습니다. 대한민국 중심 채널 황정호 기자의 뉴스 키워드 시간입니다. 한 주간 있었던 뉴스 중에서 KBS 황정호 기자의 시선으로 고른 뉴스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황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키워드 로또 청약입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사실 줍줍으로 좀 불려왔던 그 무순위 청약 기다리시는 분도 많고 네. 청약 실제로 신청하시는 분도 많은데 실제로 세종시 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미계약분 무순위 청약 때 세 가구를 모집하는데 120만 명이 몰렸거든요. 근데 이게 왜냐면 일단은 자격 조건이 제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 유주택자라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일단 넣어보자 이런 이제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실제로 국토부가 뭐 지난해 7월 1가구 무순위 청약에 294만 명이 몰렸던 경기도 한 아파트 단지를 분석을 해봤더니 네. 청약 신청자 40%가 이미 주택이 있는 유주택자였던 거죠. 그래서 정부가 앞으로는 이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아예 무주택자로 한정을 하고 또 거주 지역 요건도 이제 추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이 또 그렇죠. 상황이 심각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상황들이 좀 있으면 지자체장이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좀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는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미장 전입이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는 청약 신청을 할 때 본인이랑 또 가족의 병원이나 약국 이용 내역을 최대 3년치를 제출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서류가 국토부가 사실상 위장 전입이 이제 의심되는 가구들 대상으로 여러 이제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받고 분석하면서 실제로 이제 위장 전입을 잡아내기도 했는데 이때 이 건강보험 서류 제출이 좀 많이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올해 상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신입생입니다. 학생 수 감소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고요? 서울 강남구의 이제 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신입생이 8명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근데 지난해에도 12명에 그쳤는데 올해는 아예 이제 한 자릿수로 내려앉은 건데요. 이렇게 학생 수 감소 속도가 지금 빨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어떻게 서울 강남에도 이렇게 먹구름이 꼈냐라는 이제 반응이 막 나오실 텐데 실제로 서울시 교육청 이제 자료를 보면 2014년에는 45만 명 정도 됐던 이제 서울시 초등학교 학생 수가 작년에는 36만 명. 그러니까 10년 동안 한 9만 3천 명 정도가 감소를 한 거예요. 네. 그리고 교육부 통계를 이제 보면은 지난해 2월 기준이긴 한데 입학생이 한 명도 없는 학교가 전국 157개였는데 올해는
170곳이 넘을 것으로 분석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학령 인구가 줄면서 수업 방식에도 지금 변화가 생기고 있거든요. 네. 체육과 음악 수업은 학년으로 이제 나눠서 진행을 한다거나 이게 아무래도 애들이 작아서 그 반별로 할 수가 예, 없군요. 하는데 제약이 너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뭐 같은 학년끼리 수업을 진행하는 것도 어려워서 2개 이상 학년을 모아서 수업을 진행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아무래도 학생 수 감소가 교육 질의 저하까지 좀 가져올 거다라는 우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걱정이네요. 세 번째 키워드는 비공개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아무래도 인스타그램 이제 요즘엔 SNS 플랫폼을 거의 대부분 사용을 하실 텐데 특히 10대들 사이에서도 이런 인스타 그러니까 뭐 SNS 플랫폼 사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이 10대들을 좀 이게 노출이 되다 보니까 음란물이라든지 아니면 좀 이렇게 나쁜 범죄 이런 것들에 조금 노출되는 게 심해서 네. 아예 인스타그램 운영하고 있는 이제 메타 측에서 만 14세에서 18살 이하 이용자를 10대 이제 계정으로 이제 설정을 하고 일단 비공개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지금 다 바꿨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지금 국내에도 지난달 22일부터 도입은 됐는데 이제 이번 주 초에 한번 설명회를 열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일단 10대 계정이 적용되게 되면 이제 제가 만약에 만 14세 이상 만 18살 이하의 청소년이다라고 하면 인스타 계정을 새로 파도 비공개로 전환이 되고요. 지금까지 제가 운영을 했더라도 일단 비공개로 바뀌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이제 17살 미만이다. 하지만 이제 뭔가 조금 제한을 풀고 싶다라고 하면 부모 혹은 이제 법적으로 이제 보호자의 허락이 있어야 이제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메시지 설정이 되게 한정이 되게 돼요. 그래서 청소년이 팔로우하는 사람 그리고 이미 연결된 사람한테만 메시지를 받을 수 있도록 이 설정을 한 건데 이게 아무래도 청소년들 계정을 이제 노리는 좀 폭력적인 콘텐츠라든지 그런 음란물 콘텐츠를 이제 보내고 또 그렇게 노출시키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렇게 제한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사용 시간도 좀 제한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뭔가 10대 청소년을 좀 보호하기 위한 이런 설정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면허입니다. 요즘에 보니까 10대 청소년들의 무면허 킥보드 사고가 이제 많이 일어나는데 경찰이 면허를 도입한다고요? 네, 아무래도 지금은 추워서 전동 킥보드를 타는 이제 친구들이 많이 없는데 네. 날씨가 조금 풀리면 정말 뭐 길거리 아니면 한강공원 이런 데서 전동 킥보드 타고 뭐 출퇴근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좀 노는 그런 장면들 많이 보셨을 텐데 속도도 굉장히 네, 빠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실제로 원동기 면허와 동일하게 만 16세 이상 면허를 딸 수 있게 이제 잠정 결론이 나온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네. 면허 이제 취득 과정에서 필기 시험도 보게 할 거라고 합니다. 이게 실제로 재작년 전동 킥보드로 인한 교통사고가 2,300건 정도인데요. 이 가운데 절반이 미성년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사실 이 면허 도입을 뭐 반기면서도 이게 실효성이 있겠냐라고 이제 우려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가 전국 27곳밖에 안 되는 거예요, 면허장이. 네. 그러니까 이게 실제 청소년들이 필기 시험장을 찾아서 그것도 필기와 또 실기가 있군요. 같이 네네. 보도록 했으니까 네. 굳이 그 수고를 감수하겠냐 청소년들이. 그래서 차라리 싱가포르처럼 해외처럼 온라인 시험을 도입해야 된다라는 목소리 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아이디어가 되겠네요. 여섯 번째 키워드 주식입니다. 어떤 얘기인가요, 이건? 주식하시는 분들은 뭐 다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주식시장은 9시부터 3시 반까지 거래를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음 달 4일부터는 그 정규 거래 앞뒤 시간 그러니까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이라는 것이 생기게 돼요. 아하. 그래서 9시부터 미국처럼 3시 이렇게 되는 거군요. 예. 9시부터 3시 반까지가 이제 정규 거래소고 그 전에 8시부터 8시 50분 그리고 애프터마켓이라고 해서 오후 3시 30분부터 8시까지 주식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한 12시간 정도 주식 거래가 가능한 거고 네. 거래 비용이 또 절감되니까 거래 환경이 좀 한층 개선될 거다라는 이제 좀 기대가 나오고는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출범 당일날 똑같은 정규 거래 시장과 똑같은 이제 뭐
모든 증권사 그리고 모든 종목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지금 이제 다음 달 4일 날 출범을 하게 되는데 그때 시장에 참가하겠다라고 이제 의사를 밝힌 증권사는 지금 15곳 정도 되고요. 일단은 뭐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만 좀 참여를 하다가 오는 9월 달부터 전체 시장에 참가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한 10곳 정도. 그리고 거래 종목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그 넥스트 트레이드라고 하죠. 그러니까 대체 거래소가 생긴 이제 그 당일에는 한 10개 종목으로 시작을 하고요. 한 5주차부터는 800개 정도, 최대 800개 종목까지 늘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주식창을 보고 계신 분들 좀 더 오래 보고 계시겠는데요. 아마 계속 하루 종일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난주에 이어서 딥시크 또 키워드로 선택을 하셨네요. 어떤 얘기입니까? 뭐 개인정보 우려 때문에 이제 국내 뭐 세계에서 차단을 하고 있는데 네. 또 다른 문제점도 발견이 됐어요. 실제 딥시크의 한국어로 김치의 원산지가 어디야라고 이제 물었더니 한국의 문화와 역사가 깃든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이라는 답변을 했는데 이걸 중국어로 물어봤더니 원산지가 한국이 아닌 중국이다. 라고 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질문인데도 이 질문하는 이용자의 언어에 따라서 전혀 다른 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국정원이 이걸 실치를 한 건데 김치, 단오절, 동북궁정 같은 이제 좀 민감한 저희 역사적으로 좀 민감한 질문을 했을 때 언어별로 답변이 달랐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딥시크가 뭐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나 그러니까 중국에서 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서 질문을 할 때는 답변을 아예 거부하거나 네. 아니면 뭐 이렇게 못 알아듣는 척한다거나 이런 것들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 우울증입니다. 이게 뭐 지금 앞서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이게 이제 아무래도 그 교사가 평소 우울증을 앓았다라는 이제 전력 때문에 우울증이 있는 이제 뭔가 모든 사람들이 좀 범죄자,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 찍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전문가들의 이제 좀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이제 하나의 병이니까 무조건 병원에 와서 약도 먹고 치료를 받으면서 개선해 나가야 되는 문제지 이 우울증을 그러니까 이 범죄로 연결을 해서 뭔가 잠재적인 가해자 이런 걸로 이제 뭔가 낙인을 하게 되면 안 된다고. 실제로 이제 국내에서는 한국에서는 이제 세계와 좀 다르게 다른 나라와 좀 다르게 우울증 치료율이 10%밖에 안 된다고 해요. 이게 아무래도 남의 시선 이런 것들이 그렇죠. 좀 걱정이 아직까지도. 되다 보니까 병원을 찾는 것 자체가 좀 아직까지도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사건들이 나오면서 뭔가 우울증 전력이 있었다. 뭐 이런 뭐 조현병을 앓았다. 이런 것들이 계속 강조가 돼버리면 이제 더 이제 음지로 숨어버리기 때문에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제 전문가들의 우려 그리고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황정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월 14일 금요일 전격시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KBS 기자 정창준이었고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